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도입시킬지는 잘 모르. 아무튼 뭐 아,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는 다 맞으면 되겠죠. 다 맞으면 됩니다. 네. 아, 자, 그래서 영어 섹션 변화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지문의 변화 전에는 630에서 750 단어였는데 50에서 자, 오피셜 SAT에서는 150 단어라고 했는데 가끔 공식적인 웹사이트에서도 좀 거짓말을 해요. SAT가 제가 이거 다 이번에 나온 시험지 가지고 그 단어 다 카피 페이스트해서 워드 카운트를 해봤는데 좀 긴 건 250 단어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150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공식은 아무튼 150인데 제가 세본 바로는 250까지도 나옵니다. 특히나 도표 같은 것을 감안하게 되면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다음 듀얼 패시지 리딩 섹션에서 우리 항상 듀얼 패시지 있었죠. 보통은 아마 뭐 주로는 패시지 4라든지 원래 리딩에서는 패시지 4라든지 5 이게 올드 SAT에서 패시지 4나 5에서 지문 1번, 2번 있었는데 이것을 뭐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짧아졌습니다. 다음 미국 역사를 다루는 지문 대폭 감소. 제가 이걸 아주 없어졌다라고 하고 싶은데 아, 사실 지금 그 SAT 그 컬리지 보드에서 제공한 그 시험 문제가 네 개다 보니까 아예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확신은 못하겠고요. 하지만 거의 줄었다. 옛날에 이것은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국 학생들한테는 왜냐 지금 인터내셔널 스쿨인데 특히나 영국 시스템에서 학교 다니시는 자녀분들 있으시면 US history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식민지가 독립했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끝날 수가 있는데 전에는 US 히스토리가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1820년에 있었던 미저리 컴프로마이즈가 뭐 어떠한 그 노예 제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거기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치인 두 명, 너가 이름 모르는 그 정치인 두 명이 왜 싸웠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줄었다는 게 조금 안도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인문학, 문학, 예술을 다루는 지문이 좀 증가했어요. 그리고 추상적 언어에 대한 이해 평가가 도입됐습니다. 제가 이따 좀 예를 보여드릴 텐데 추상적 언어에 대한 이해 평가가 도입됐다는 것은 어, 전에도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역사 지문이나 문학 지문에서 어, 뭐톤 문제라든지 인퍼런스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추상적 언어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이게 아예 지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 나온다. 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요거는 상당히 저도 좀 충격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8월부터 알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때 처음에 그 15문제 practice question 나왔을 때 그때 알기는 했지만 이제 몇 문제 나오는지까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새로 추가된 그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좀 안내해 드릴 거고요. 다음 도표 그래프 문제가 다양화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예측하지 못했던 건데 전에는 사실 그래프 문제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라인 그래프라든지 바 그래프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주로 어디서 나왔냐면 주로 자연과학에서 나오겠죠. 왜냐하면 뭐 수치 재고, 통계로 재고 이러는 게 결국은 뭐 자연과학이나 뭐 사회과학이나 이런 과학 쪽에서 더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거 말고 단순히 테이블 문제들이 나와요. 그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그 수치를 단순히 테이블로 적어놓은 케이스, 그리고 그것들이 조금 더 다양한 범위에서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은 살짝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학생들이 주로 자연과학에서 잘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래프 문제 자체가 좀 늘어난 건 좋지만 그래도 좀 바뀐 유형을 따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아, 자, 이제 그 좀 없어진 유형, 변경 통합된 유형, 유지된 유형,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딩에서는 우선 없어진 유형, 톤 문제, 어느 어조로, 이 저자가 서술을 하고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passionate 톤이냐, sarcastic 톤이냐, 그렇죠? 아니면, 뭐, earnest 톤이냐, 뭐, 등등.
저자의 약간 감정을 유추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긍정적, 이건 플러스예요. 한국 학생들에겐 네, 확실히 플러스고요. 이런 그 저자의 단순 의도뿐만 아니라 논제뿐만 아니라 어조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건 없어진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 extended reasoning 문제가 있습니다. extended reasoning이라는 것은 지금 이 지문에서 다뤄지는 것과 아, 비슷한 예를 들자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을 유추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이게 종종 나오곤 했는데 이거는 오답률이 그렇게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어진 거는 사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 긍정적이라고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만 기다려보세요. 자, 그다음 변경 통합된 유형. 자, inference 문제, evidence 문제 얘네는 통합이 됐어요. 얘네는 그 라이팅에서 나왔던 그 에디션 문제, 딜리션 문제 이런 애들과 통합이 돼서 그냥 증거 문제, 근거 문제로 바뀌어 버렸어요. 요것도 제 생각에는 뭐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너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학생들도 준비하기 힘들죠. 하지만 통합이 되면서 깊이가 올라갔다. 깊이가 더 깊어졌어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전에는 에비던스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키워드 매칭만 했으면 에비던스 문제가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논리적 연관관계를 아주 짧은 250단어 안에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뉴트럴. 요건 이렇게 할게요. 요건 플러스, 요거 플러스, 요건 뉴트럴. 자, 그다음 유지된 유형. 자, 이제 유지된 유형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전에 그냥 있던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율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vocab in context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릴 테지만 요거는 문제 유형이 비중이 높아졌어요. 비중이 높아졌는데 보통 한국 학생들이 어휘 문제에 약해요. 그래서 요건 마이너스. 그다음 스트럭처 문제, 메인 포인트 문제 요거는 똑같습니다. 요거는 제일 변화가 없었던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그 지문이 짧기 때문에 풀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직감적이 된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퍼포스까지 함께 이렇게 할게요. 자, 그다음 디테일 문제가 있긴 있어요. 디테일 문제가 있긴 있어요. 디테일 문제는 지문에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너 이거 이해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좀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우선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디테일 문제가 상당히 unfair했어요. 상당히 불공평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문이 길잖아요. 그렇죠? 지문이 뭐 750단어인데 여기서 이걸 쭉 읽고서는 다 읽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한 다섯 번째 문제에서 갑자기 여기 있는 거 너 읽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라인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전혀 연관이 없는 문제가 되버리죠. 왜냐하면 요즘 이제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저희 여기 컨트롤 저기 이거 알트 이게 저희 그 F4 눌러가지고 컨트롤 F4 눌러갖고 서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문서를 누가 종이로 읽습니까? 누가 문서를 다 눈으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여기서 키워드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사실은 그냥 어느 브라우저에 떠 있다? 그러면 나 이 단어가 궁금해. 라고 하면 그냥 검색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현실을 많이 반영했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디테일 문제가 줄어든 것은 진작 좀 그랬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문제는 소폭 증가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라이팅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 쪽. 아, 자, 없어진 문제 유형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조금 기다렸다가 할 거고요. 우선은 어떤 문제 유형들이 없어졌는지 말씀드릴게요. 플레이스멘트 문제. 플레이스멘트 문제는 지문이 있는데 이곳에 이 문장을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어느 곳에 넣어야 될까. 1, 2, 3, 4, 5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넣어야 한다면 어디다 넣어야 될까? 이런 문제였는데 글쎄 요거는 글쎄 긍정이라고 부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나름 쉬운 문제들도 있었지만 어려웠던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아, 그 transition 이 앞에 나온 글과 뒤에 나온 글에 연결을 시켜주는 표현을 넣는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요건 없어진 건 상당히 큰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요건 문제 유형만 잘 파악을 하면 그냥 잘 풀 수 있었어요.
이건 SAT가 1200점인 친구가 들어와도 한 2달 정도 공부하면 이거 문제 유형을 좀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요령을 잘 알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안 좋죠. 자, 그다음 이디엄 문제 요건 없어졌습니다. 이디엄 문제는 SAT에서는 컬로케이션이라고 해서 결국 전치사를 사용하느냐 마느냐 어떤 전치사를 사용하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이건 한국 학생들이 약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긍정이에요. 그다음 formal versus informal 요거는 더 안 좋아요. 이건 그 어조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어조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쉬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없어진 건 안 좋고요. redundancy도 없어졌는데 요것도 안 좋습니다. number agreement 요거는 아, number agreement comparison 요건 제가 살짝 별표를 쳐놨는데 얘네들은 문법 문제거든요. 얘네는 문법 문제인데 쉬운 쪽에 속하는 문제라서 사실 진짜 아예 폐지된 거면 마이너스가 맞는데 아, 글쎄 추후에 살짝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저는 좀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한 뉴트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딩하고 라이팅하고 약간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아까 여기 원래 inference evidence 문제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라이팅 섹션의 addition deletion 문제. 자, 요거는 이제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yes, yes, no, no라고 해서 이 문장을 더 할까 말까 아니면 지울까 말까라고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는 new evidence로 통합이 됐습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변수가 있겠죠. 새로운 문제 유형이니까. 하지만 직감적으로 변한 것은 맞습니다. 조금 더 직감적으로 변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기는 수월해졌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 sentence combination 문제는 사실 원래도 단순히 그 문법 문제랑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결국 문장 1이 있고 문장 2가 있는데 얘네 둘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가 결국은 여기서 어떤 부호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부호를 사용할 거면 여기다가 뭐 but을 쓸 것이냐 however를 쓸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옛날부터 비슷한 문제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예 sentence combination은 punctuation structure로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다음 유지된 유형 얘네들은 뭐 똑같습니다. 아, 너무나도 똑같아서 얘네들은 뭐 추가 설명 안 드릴 테고요. 여기서는 결국 뭐 이런 subject verb agreement, inverted subject verb agreement, pronouns, parallelism, front modifier structure, punctuation, tense 얘네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애들이고 우리가 어, 그 SAT를 접해보지 않았으면 틀릴 수도 있는 유형. 근데 접해보면 이거는 제일 우리가 정복하기 쉬운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그냥 아직도 약간 그 공짜 포인트를 일굴 수 있는 농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됐고 이제 좀 그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좀 지루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들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라서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잠깐 이것을 함께 해주시면은 그래도 디지털 SAT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도 좋은 파악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보고자 했던 게 이거예요. 결국 보고자 했던 건 뭐냐면 저희가 어, 긴급 긴급 회의라고 소집을 했잖아요. 사실 얼마나 긴급인지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긴급 회의인 이유는 사실 너무나도 많은 음, 그 거짓 정보가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 폴에서는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학원들은 뭐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그 15문제 샘플로 맛보기로만 줬는데 그걸 기반으로 뭐 교재를 많이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뭐 열심히 노력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풀 테스트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유형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전에 나왔던 C 유형 뭐 그런 거 조금 카피를 했다고 해도 아 직접 풀 테스트를 보지 않고 그렇게 교재를 개발해봤자 사실은 그 진짜 컬리지 보드 유사한 그런 문제를 만들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난무했었던 그런 카더라 뭐 썰 이런 거 제가 조금 데이터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 잘못됐었던 생각 1번, 짧아진다가 쉬워진다로 생각을 했던 거죠. 짧아진다, 쉬워진다. 짧아진 거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엔 더 어려워졌어요. 제 생각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다음, 아, 필기가 필기 필요가 없어졌다. 애너테이션이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순서대로 읽으면 되겠구나. 그냥 리딩 이렇게 지문 나오면 순서대로 읽으면 되겠네. 뭐 여기 뭐 메인 포인트 정리할 필요 없겠네. 요것만 준다니까 뭐 요것만 읽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전에는 메인 포인트를 여러 번 얘기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짧은 글에서 메인 포인트가 사실 진짜 키워드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단어 하나예요. 그래서 애너테이션이 필요 없어요. 필기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필기는 아직도 할 거예요. 근데 필기를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서 종이에다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눈만 아파졌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도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필기를 바로바로 지문에다가 하면은 더 좋을 텐데, 종이에다가 하면서 짧은 지문에서 나오는 키워드 하나만을 찾아서 그걸 필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필기를 안 하면, 아, SAT가 뿌려놓는, 마구잡이로 뿌리는 그런, 아, 그, 쓸모없는 글들에 좀 현혹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애노테이션이 필요하다.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순서대로 읽으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다음 3번. 리딩, 라이팅이 통합됐는데 통합됐으니까 이제 문법 정리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것도 제가 조금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건 좀 풀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건데 문법 정리가 아직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SAT가 이제 막아낸 건 뭐냐면 전에는 좀 운이 많이 따랐어요. 전에는 운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예 나오지 않는 시험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시험을 보면은 라이팅 섹션에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요. 대신에 지문을 조금 더 어렵게 써요. 근데 디지털 SAT를 보니까 무조건 어떤 유형에서든 어려운 문제는 존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진짜 실력 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운에 의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아까 제가 역사 지문이 뭐 거의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출을 했는데 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리딩도 쉬워졌다. 리딩도 쉬워졌다. 문법 정리할 필요도 없고 리딩도 쉬워졌다. 그냥 직감적으로 읽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메인 포인트 파악만 하면 되겠지. 요건데 역사 지문은 없어졌는데 아직도 오래된 영어 지문들 있습니다. 오래된 영어 지문도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셰익스피어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셰익스피어는 전에 SAT에서는 이제 좀 오래된 지문이라고 하면은 이제 1800년대 뭐 1700년대 말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오래된 영어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셰익스피어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나오면 이제 그 뭐 셰익스피어는 유명한 게 뭐 동사를 명사로 쓰고 명사를 동사로 쓰고 없는 단어 만들어내고 그래서 진짜 좀 파악을 해야 되는 좀 깊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런 지문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역사 지문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런 옛날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늦출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석을 다 가능하게 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그 10월 19일에 full paper-based test 연습 문제가 내부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연습 문제가 내부가 발표가 됐는데 아, 이게 조금 사실 의아한 부분, 처음에는 상당히 의아하게 여겼던 부분은 원래 시험에는 27문제가 두 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54문제라고 했어요. 모듈 1번, 2번 해가지고 54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아, 연습 시험이라고 준 풀 테스트에는 33문제가 두 번씩 나왔어요. 그래서 66문제가 있는 거예요. 엥? 이거 왜 그러죠? 자, 그래서
궁금해서 보니까 이 종이로 된 시험지에서는 연습을 위해서 좀 추가로 문제를 줬다고 하죠. 상당히 컬레지 보드답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정보를 공유하기를 되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왠지 모르게 어, 그 한턱 쏜다 이런 식으로 자 추가 문제들 줄 테니까 이거 다 봐. 이렇게 됐고 심지어 이것을 난이도별로 구분을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어, 분석하기에 매우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다려서 어, 디지털 SAT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4월부터 지금 10월까지 기다렸는데 그래서 기다려서 결국은 폴 아카데미가 어, 이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고 폴 아카데미는 분석을 마쳤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처음 우선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지문. 이게 이제 옛날 지문인데 이걸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는지는 아, 금방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게 옛날에 있었던 뭐 지문인데요. 여기서는 어, 제가 마킹해 놓은 섹션이죠. 여기, 여기, 이렇게. 딱 요 부분만 읽으면 이 지문 한 80%를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11번, 12번, 15번, 16번, 17번, 19번, 20번, 21번 이렇게를 다 사실 한 요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도 다 풀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지문에서 반복을 하는 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메인 포인트를 여러 번 얘기를 해주는지 한번 보세요. 자, it is true. 이 지문은 어떤 의도냐면요. 그래, 영국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지. 맞아. 그리고 걔네가 나쁜 짓도 했지. It is true.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이긴 한데, yet in the history and in the present state of our Indian Empire, I see ample reason for exultation and for good hope. 라고 해서 아니야. 우리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뭐라고? 그런 환희와 아니면 이런 좋은 희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지문의 메인 포인트는 영국 나빠. 영국 나쁜 거 인정. But they're nice too.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국이 잘못한 건 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잘해준 것도 있다. 그래서 이 메인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it is true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여기서 잘못했던 것에 대한 인정인데 그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는데 모르면 이제 넌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 읽으면 여기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이런 키워드, 예수로 해서 하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영국이 잘한 그런 일들이 충분히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개념만 딱 설립이 되는 순간 이 지문은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건 또한 듀얼 패스지였는데 두 번째 지문 가서 보세요. 얼마나 친절해요. 옛날 시험은 상당히 친절해요. 와서 This alien government has ruined the country. 영국이 우리나라 망쳤어. 너무나도 너무나도 고맙게 이렇게 메인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디테일 같은 것들은 뭐 중요한 디테일 요런 요 정도만 마킹 해놓고 그다음 그 맨 앞과 뒤가 중요하니까 뒤에 와가지고 뭐 이 사람의 말하고 싶은 의도는 자 그래 하지만 우리 새로운 당이 우리 이 새로운 당이 아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있고 그리고 진짜 자유를 원하면 자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원하는 건 뭐예요? 인도가 영국에게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메인 포인트를 너무나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었어요. 음, 자, 그래서 비슷한 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짧아요. 자, 이 지문에서도 딱 한 요 정도만 읽으면 그리고 여기서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힌트만 잘 얻으면 나머지를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on limitless foundation이라고 했어요. limitless foundation인데 뭐에 대한 foundation이냐? founding a literature. 어떤 새로운 문학을 창립하기 위한 아주 무한한 기반이 있다. 자, 무한한 기반이 뭘까요?
무한한 기반은 이 건물을 지으려면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공굴이라고 하나요? 콘크리트, 네, 콘크리트 이렇게 부어서 다 여기 이제 기초 공사를 하죠. 기초 공사를 해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만 해석을 하면 기반이 무한하니까 그 위에 지을 수 있는 것도 무한하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결국 여러분, 여러분, 미국이 영국에게서부터 그 영국에서부터 이런 아주 위대한 영어라는 유산을 받았는데 그것을 썩히고만 있을 겁니까? 우리도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문학을 만듭시다. 이런 지문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Limitless Foundation만 보면 되는데 이것도 친절하게 여러 번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 Limitless Foundation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서도 이게 왜 우리에게 좋은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지 여기서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마지막에는 이제 이 사람의 그 의도가 나오죠. 그래서 어, 그, 이제 미국만의 문학을 세우라. 그래서 as justice has been strictly done to you, do strict justice to yourself.라고 하니까 너는 주어진 것이 많으니 너희들도 그에 합당한 결과를 이뤄내라라는 맥락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했죠. 그래서 이것만 잘 알아서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포인트를 내가 처음에는 놓쳤다 하더라도 여기 중간에 읽었으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 다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뭐 12, 13, 15, 17 다 메인 포인트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얘네들만 잘 이해를 하고 그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치지만 않으면 이런 문제들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좀 새로운 문제 유형들을 보자면 뭐 이제 이런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디지털에서 나온 겁니다. 자, 디지털에서 나오는데 아 그래서 scholars have noted that 뭐 F. Scott Fitzgerald's writing were likely influenced in part by marriage to 뭐 줄줄이 나오는데 여기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었어요. But many don't recognize Zelda as a writer in her own right. 그래서 전처럼 우리가 키워드로 찾아야 하는 건 맞아요. 키워드로 찾아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요것만 잘 읽으면 여기 뒷부분은 사실 우리 집중을 흐트리기 위한 좀 쓸모없는 말이기는 한데 사실은 실수를 만들 수 있는 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줄어든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 벗을 중요하게 안 읽었다. 그러면 이 문제 틀립니다. 그래서 짧아진 건 좋은데 이제는 아주 사소한 실수도 허용이 안 된다. 리딩 지문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이 되게 어려워요. 저 이거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그래서 뭐 이런 고유 명사도 많이 소개를 해주죠. White-faced capuchin monkeys 이런 거 보고서는 이거 열심히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바로 버려야죠, 그렇죠? 그다음 이거 뭐 일종의 원숭이 종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다음 researchers neglected to control for the physical difficulty of the tasks they used to evaluate the monkeys 이렇게 하고 그다음 um, the cognitive abilities of monkeys given problems requiring little dexterity um, were judged by the same criteria as were those of monkeys given physically demanding problems. 이렇게 돼서 이것도 요약을 하자면 연구 방식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연구 방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원숭이의 아, 인지 능력을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얘네들한테 어떤 임무를 수행하라고 시켰는데 어떤 것은 little dexterity를 요구하고 어떤 것은 physically demanding problem을 요구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학생들은 이런 걸 보고서는 이것과 이것이 반대말인 걸 모를 수가 있겠죠. 반대말인 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리딩 지문에서 자, 첫 번째 이거 무슨 말인지 몰랐어? 여기 두 번, 세 번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들이 없다. 이 두 아주 키 프레이즈의 요거 단어 네 개, 다섯 개네요. 단어 다섯 개의 반대말인 것을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문제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리딩이 짧아졌다고 해서 쉽다.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직접 문제를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의
아주 쉬운 그런 밥줄 문제라고 했었죠. 그런 문제들은 많이 줄었어요. 자, 이런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옛날 SAT에서 있었던 건데요. 자, 이런 문제들은 SAT 학원 다니면 무조건 안 틀리는 문제예요. 왜? 그냥 짧은 거 고르면 되는 문제였어요. 이거 여기는 중복되는 말이 있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지워라. 이런 유형인데 여기에서는 한 90%가 그냥 제일 짧은 거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너무 짧아서 이건 맥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짧은 거 말고 두 번째 짧은 거. 이렇게 되는 문제 유형이었는데 너무 쉬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1200점 받던 친구들이 한 일주일만 배워도 요거는 바로 아, 한 1300 정도로 1300은 너무 있고 1250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공짜 포인트였던 문제였는데 요런 애들이 없어졌어요. 자, 또한 여기 sentence combination 아까 제가 그 통합되었다고 했죠. 자, 요런 문제들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연구를 해본 결과 얘네들이 원하는 답들이 있더라고요. 제 원하는 답들을 보니까 여기 being 나온 거 틀렸어. 이거는 그래서 무조건 노였어요. 자, 그리고 어, 여기 necessary 뭐 그다음에 workers lacking a clean desk policy which employers find necessary.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BCD는 말이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짧은 거 고르면 되거든요. 의미가 같으면 의미가 같으면 짧은 걸 골라라. 이게 하나의 룰이었어요. 그리고 그 룰만 잘 사용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0에서 1250 가는 게 한 일주일만 공부해도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이것도 센텐스 컨비네이션 문제 통합되니까. 그다음 아까 그 이디엄 문제 없어져서 좋다 그랬죠. 근데 그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경우에는 그게 쉬웠거든요. 자, 여기서는 그 어조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어요. 말을 글 쓰는 문어체로 할 거냐 구어체로 할 거냐 너무 쉬워요. 이거는 문어체 구어체 구분을 누가 못합니까? 자, night and day 뭐 천지 차이였던 그다음에 hey that's not 이거는 심지어 코테이션을 주네요. 자, 그다음 apples and oranges 사과나 오렌지랑 비교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A, B, C 너무 그냥 이거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읽어보지 않고도 잠깐 얘네들은 그냥 답안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이거는 일주일은 너무했고 한 달, 한 달 정도만 배우면 이거 라이팅에서도 이거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라이팅 시험에서 44문제가 있어요. 44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 막 10학년 들어가서 나 이제 SAT 처음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많이 틀려서 뭐 18문제 뭐 이렇게 틀린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정도 공부하면 무조건 이거를 10문제 이하로 줄일 수 있었어요. 아니,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시험 자체가 그냥 그걸 가르쳐 주면 점수가 그래서 보통 250에서 한 310 정도까지 가기는 너무 쉬웠어요. 이거는 못하는 사람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시켜보니까 다 하더라고요. 다 따라올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좀 쉬운 유형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점수 올리기 자체가 어려워졌다. 네. 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옛날 시험은 친절했습니다. 옛날 시험은 메인 포인트를 많이 얘기해 줬었고 아, 그 여러 번의 기회에도 내가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이제 읽는 사람 잘못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시험 자체가 아주 키포인트 포착하는 것을 놓치면 그냥 그 문제는 포기해야 되는 정도로 아, 그렇게 좀 자비가 없어졌다. 아, 또한 문제 유형이 지속된 유형들, 유지된 유형들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좋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게 있어요. 자, 가장 큰 변화는 단어 문제의 비중이 대폭 상승했다는 거예요. 단어 문제. 아, 단어 문제는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자, 우리 아까 그 27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에 한 50초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 단어 문제 푸는 데는 하나에 한 10초 정도면은 10초, 15초면 풀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기는 한데 얘네들은 그냥 이 단어 본 적 없으면 너 이 단어가 네 어휘에 없으면 너는 이거 틀린다. 그래서 좀 무자비한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게 전에는 시험 전체 시험 리딩 라이팅 합쳐서 8에서 10%였어요.
복합 문제가 8에서 10%, 11% 죄송합니다. 8에서 11%였는데 이것이 18%, 18%로 통합이 됐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18% 나온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제가 저기 그 이번에 풀린 그 디지털 SAT 연습 문제들을 다 보고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보니까 어휘 관련 문제가 18%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1, 2, 3, 4 그 시험 문제 시험지 4개 다 똑같아요. 다 18%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정해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전에는 운 좋으면 내가 모르는 단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운이 따랐다죠. 근데 지금은 운이 덜 따른다. 무조건 18%는 이제 어휘에 관련된 거니까 이것을 정복하지 못하면 약간 캡이 생기는 거죠. 자기 천장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어려운 문법 문제 비중이 늘었습니다. 어려운 문법 문제 비중이 늘었어요. 무조건 모듈당 1개 이상씩 출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전에는 그래서 이것도 운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운에 따르지 않는다. 전에는 어려운 문법 문제가 0에서 4%였어요. 어떤 시험은 어려운 문법 문제가 없었어요, 아예. 근데 이제는 적어도 3%. 그래서 6%는 무조건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 그래서 그 어려운 그 문법 문제 관련돼서 잠깐만 이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올드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건 이제 2016년 그때 2016년 버전인데 이 시험지는 2018년도 시험지예요. 요거는 사진을 찍었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으니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사진을 찍은 거라서 뭐 그냥 컬리지 보드 시험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런 문제들이 나오곤 했어요. 요게 이제 좀 어렵게 출제된 그 펑츄에이션 문제, 부호 문제예요. 부호 문제인데 여기서는 자, 이거 이제 사실 이거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좀 눈이 핑핑 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커마 하나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커마가 하나냐 두 개냐, 앞에 있어야 되냐 뒤에 있어야 되냐, 콜론은 또 여기 있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가 사실 보기보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이게 그 커마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though가 가진 역할이 뭐냐 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전 문단에 있었던 문장까지 읽어봤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걸 피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운이 좋았으면 이런 문제가 출제 안 되는 시험지를 봤으면 피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무조건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이번에 디지털 보니까 이거 또 같죠? 이거 또 이 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넣느냐, 한 번만 넣느냐로 얘기가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 얘네 돈은 안 하고 rather를 넣는데요. 오케이. 이제 rather를 넣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은 사실 그 문법 룰을 모르면 부호 룰을 모르면 못 풀어요.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제가 가르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얘가 왜 틀리고 얘가 왜 맞는지. 이 커마가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어요. 아, 여기는 뭐, 이게 지금 수식어가 중요하지 않을 때 커마를 찍는다. 여기 그 찍는 커마는 뭐 앞에 뭐 완벽한 문장이 있고 뒤에 완벽한 문장이 있는데 뭐 아니면 뭐 병렬 구조일 경우에 뭐 A, 뭐 B, C 뭐 이런 경우에 커마를 찍는다. 이렇게 해서 커마 룰들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이제는 안 보고 지나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저는 이 문제 보고선 경악을 했어요. 저는 참 아, 이제 새로운 시도도 하는구나. 디지털에서 디지털에서 문법 문제도 어려운 걸 꼭 넣으려고 엄청나게 꼬아서 문제를 넣습니다. 자, 보면 Nigerian author Buchi Emechita's celebrated literary oeuvre includes The Joys of Motherhood, a novel about the changing roles of women in 1950s, a television play about the private struggle of a newlywed couple in Nigeria, and Head Above Water, her autobiography. 있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빈칸을 보고 있으면 지는 겁니다. 빈칸을 보고 있으면 지고요. 자, 요것만 여기면은 조금 좋은 거예요. 여기 앞에를 보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앞에를 봐서 좋은 게 아니라 여기 마지막을 봐야 돼요. 여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세미콜론 여기 찍었는데
이걸 왜 썼을까요? 왜냐? 지금 우리는 병렬 구조를 할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A랑 B랑 C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말이 길다 보니까 커마를 써서 얘네들을 나눈 것이 아니라 세미콜론을 써서 얘네들을 나눴구나. 이 문제 유형이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과거에도 존재를 했는데 엄청나게 희귀했어요. 자, 약간 이 문법 문제 좀 수집하는데 좀 취미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던 적이 제가 손꼽아 봐도 5번이 안 돼요. 지금 2016년부터 시작해서 최근 6년간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았던 문제. 그런데 당당하게 그냥 디지털에서 바로 넣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문제 넣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야, 전에는 이거 피해갈 수 있었지? 근데 우리는 무조건 좀 어려운 문제 하나씩 넣을 거니까, 이거 보면 나올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펑추에이션을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불편하실 텐데, 아,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무조건 나온다는 게 제 생각에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전에는 피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다. 좀. 어, 그리고 그 이디엄 문제가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그 전치사 사용함. 이게 뭐 looking for냐, looking for냐, 뭐 looking to냐, 아니면 뭐 give up이냐, 뭐 give to냐, 뭐 give in이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환호를 했죠. 이거 없어졌구나. 너무 좋다. 했는데 시험지 보니까 이런 애들을 이런 그 관용적 전치사가 포함된 그런 동사들을 지문 안에 많이 넣더라고요. 이제는 답안으로는 주지 않겠지만 지문 안에서 테스트를 하겠다. 그래서 사실 어떤 문제 유형이든 간에 이런 관용적 어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디엄 문제도 출제만 안 된다 뿐이지 이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했었죠. 뭐 대비를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뭐 옛날에 다 SAT에 출제됐던 전치사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거를 풀 수 있어야 SAT에서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저는 또 사용했던 것을 재활용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험지 한 번 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옛날 시험지죠. 옛날 시험지인데 학생들한테 이런 퀴즈를 주곤 했어요. 자, 이거 다 전치사거든요. 여기 어떤 전치사 들어가야 될까요? 몰라요. 학생들이 어렵죠. 근데 이런 감을 익혀놓지 않으면 이제 짧아진 지문에서 이런 전치사 하나 이해 잘못해가지고 이 키워드를 놓치면 그 문제 포기하는 거죠. 여기서 was fed up 이렇게 해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전치사에 대한 우선은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좀 감이 있어야 이것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줄 선생님이 필요하고 제 생각엔. 저도 이런 거 몰랐어요. 어떻게 압니까? 처음에 이제 뭐 ESL로 가가지고 fed 다음에 뭐가 오냐? 뭐 모르죠. 근데 이런 것을 누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원어민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동사와 전치사의 통합으로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어휘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이 있는 선배가 알려주는 것이 제 생각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뭐 이제 제가 뭐 디지털 SAT가 어려워졌다. 디지털 SAT가 전에 그 돌던 썰만큼 만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충분히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단순히 제가 뭐 겁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 그 설명회를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
SAT에 무조건 나오는 어휘 및 표현 100% 암기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준비해둔 교재들이 있어요. SAT에서 나온다는 어휘는 많은데, 근데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학생들을 제가 보고 많은 학생들이 단어 공부를 합니다. 근데 SAT에서 나오면 못 맞춰요. 왜 그럴까요? 왜 다들 단어 공부하고 있는데 왜 단어 막 어떤 학원은 하루에 100개씩 외우게 하고 뭐 200개씩 외우게 하고 매일 퀴즈 본다고 하는데 왜 단어 문제가 아직도 틀릴까요?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 좀 잘못돼서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이게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뜬금없이 좀 그림만 그려놔가지고 사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의 그 한계라고 하면 어휘가 이렇게 뭐 분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아는 단어 뭐 다 있어요. 뭐 인간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2,000개의 단어를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다고 하죠. 아기일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하는 보캡 공부가 보통은 이래요. 약간 아무 방향 없이 그냥 모든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단어 외우자. 그리고 학교에서 읽은 소설에서 거기서 나오는 뭐 어려운 단어들 찾아가지고 선생님이 야, 이거 다음 시간에 퀴즈 볼 거니까 외워와. 이러면 외워서 와요. 그리고 퀴즈에서 100점을 맞아요. 근데 SAT에서 나오는 데는 틀려요. 왜 그러냐면 아, 여기서 그 reinforcement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방향성 없는 손을 뻗기만 하는 그런 단어 얻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학생들이 이 단어들 간의 연관 관계, 그리고 내가 아는 어휘와의 관계, 이런 것들, 이런 reinforcement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안 되고 있냐면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단어가 가진 함축적 의미를 코칭해줄 프로페셔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reservation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들 뭐 호텔 예약해봤잖아요. 그렇죠? 뭐,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reserve 뭐 이런 말도 알아요. 네, 보존하다. 뭐, 그런데 reservoir 이 단어 나오면 이게 뭐지? 이게 따로 외워요. 그렇죠? 따로 외웁니다. 그러고서 선생님 이건 저수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저수지인데 이 어원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가지게 되는 어, 어감이 있는 거죠. 이건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물을 저장한 곳이기 때문에 reserve가 들어가서 그래서 reservoir가 됐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추상적인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저수지, 뭐 보관고, 그렇죠? 보관고. 어떤 것을 어, 뭐 우리가 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킵할 수 있는 것. 그걸 reservoir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다음 인디언 레저베이션. 어떤 학생들은 이런 말을 몰랐어요. 인디언 레저베이션이 뭐예요? 뭐 인도 음식 먹으러 저기 예약하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인디언 레저베이션은 인디언 보호구역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지금 옛날 그 역사상 이렇게 많이 학살도 당하고 이렇게 그 그 멸망의 위기까지 닿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미안하다고 이런 그 보호구역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인디언 레저베이션. 근데 이것도 리저브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다음 reservations. 이거는 예약을 여러 번 할 때 reservations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reservations라는 단어가 또 있죠. 요거는 mixed feelings. mixed feelings.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게 한국말로 직역하기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줘요. 자, reservations라는 거는 사실 뭔가 남아있는 감정이다. 뭔가 남아있는 감정이다. 어, 그러니까 네 친구가 나 공부 때려치고 나 케이팝 스타가 될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그래서 친구니까 그래. 나는 너를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속으로는 아는 거야. 근데 너 얘 노래도 못 부르는데. 얘 춤도 못 추는데.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런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그 기분이 바로 reservations예요. 그래서 이것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우리 저장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reserve라는 말이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요런 단순히 이걸 다 따로 외우는 건 효율적이지 못해요. 근데 이게 이런 함께 배우는 거. 단어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배우기. 그리고 어원에 따라서 이렇게 어, 젝트 들어가는 단어들 다 하기. 그래서 뭐
그러면 뭐 프리픽스랑 서픽스랑 이거를 다 정리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함께 붙어 있는지 이런 감을 우리가 그 지금 중요한 시기에 꼭 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스텝 2. 자, 두 번째 우리 마스터 플랜은 뭐냐? 기본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아, 이제 문법 정리는 필요 없다. 리딩 쉬워졌다. 아니, 테스팅하는 건 똑같습니다. SAT가 변하지 않았지만 변했어요. 그래서 기본기 정착을 시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며 그리고 그 기본기에서부터 어려운 문제 유형까지 짚어줄 수 있는 학원과 강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그 theory to practice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에서부터 연습까지.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어, 이게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지금 저희 서울대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이거 최땡땡이라고 할게요. 최, 아, 석입니다. 최땡 석이에요. 석이가 있는데 저는 이 학생이 서울대를 갔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뭐 학원 끝나면은 다시 안 오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한 2년이 지나가지고 쌤 저 서울대 갔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서울대생을 배출 뭐 내가 서울대생을 만들다니 나도 서울대 안 가봤는데 나 미국에 살아서 그래서 되게 그렇구나 그랬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제가 저기 수업 들었을 때 사실 그 친구는 1200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1180 막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오랫동안 들었어요. 한 8주 정도를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맥시멈으로 나온 게 1450 정도였어요. 1400, 뭐 많은 성장을 했죠. 그랬는데 그 후로도 자기 혼자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제가 끌고 올 수 있는 거는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후에 자기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1530인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기본은 기본기가 사실 뭐 기본기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기본기가 잘 정착이 되어 있으면 그걸로 학생이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놓는 게 제 생각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절대로 그 기본기를 중시하지 않는 학원 뭐 이렇게 요령만 가르쳐 주겠다는 학원 저 이상 좀 믿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더 기본기가 중시된 시험이 됐습니다. 디지털이. 네. 다음 3번. 유형집 문제집은 필수입니다. 자, 시험지가 짧아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저 이거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전에도 그 유형별 문제집을 제가 이렇게 만든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 당시 올드 SAT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다 사용해서 문제를 여러 개를 만들었죠. 같은 어휘인데 이런 것을 뭐 여러 개의 문제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문법 문제지만 이게 128개인가 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 결국 단어 문제 이런 것들은 짤막짤막하게 열심히 공부해 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별 문제 접근법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는 그 트랜지션 월드 문제도 이렇게 SAT에 나오는 거랑 똑같이 좀 우리가 개발을 해놓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단순히 기본기 정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유형별로 나눠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코칭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 디지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쉬운 문제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무조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본기만 닦아서도 안 되고 심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심화 시키기 위해서 좀 배움의 깊이가 깊어지기 위해서 좀 고안했던 방법은 그냥 과거에 나왔던 시험에서 어려웠던 문제만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기서 옛날 시험지에서 나왔던 거 다 모아놨습니다. 이거는 저 정답률이 40%대인 애들이었어요. 40%나 그 미만. 그런 애들 이렇게 다 모아서 자, 처음에 기본기 닦을 때는 쉬운 문제 풀다가 자, 이제 봐봐. 어려운 문제로도 연습을 해보자. 해서 이런 문제들 다 보고 정확하게 차이가 뭔지 분석해주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응용을 할 수 있는지까지 과정까지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제 생각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 네. 마지막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번째, 디지털 SAT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엔 좀 기본적으로 작전 자체가 좀 바뀌어야 돼요. 얇고 방대한 지식이라도 좋다. 영어로만 읽어다오. 아, 얇고 방대한 지식이라도 좋다. 영어로만 읽어다오. 지문이 짧아지다 보니까 아, 나올 수 있는 토픽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 문제들이 뭐 어려운 문제가 생물학 지문이 나왔다가 바로 다음 문제가 막 지구과학이에요. 지구과학 나오다가 갑자기 막 유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점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토픽을 보았을 때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가 빨라야 돼요. 자, 그래서 얇고 방대한 지식이라도 좋지만 우선은 영어로만 읽어다. 그래서 영어로 읽고 그리고 그것을 요약하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학원에서는 도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학원에서도 하지만 이게 집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고 수많은 정보가 있고 하지만 제가 보면은 그 학원에 오는 학생들 중에서 영어로 매체를 집에서 접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관심 분야를 영어로 접하는 순간 더 이상 ESL 학생이 아니라 원어민이 됩니다. 물론 뭐 모국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원어민 같은 영어를 구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관심 가는 것을 영어로 해야 돼요. 그래서 원어민과 인터내셔널 스쿨 스튜던트는 명확한 차이가 있고 단순히 그 인터내셔널 스쿨 다닌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끼리만 놀기 때문에 영어가 늘지를 않아요. 근데 그거를 SAT 학원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아니고 그 지속적인 이런 그 자기 관심사에 대한 것들이 뭔가 집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문학 지식도 이제 쓸모 있어지고 그 과학 쪽에서는 생물, 화학, 물리, 우주,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메인 테마고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인물 위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학 지문에서는 인물 위주 많이 다루는 것을 제가 포착을 했고요. 그래서 뭐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위키피디아에서 이런 뭐 유명한 과학자라든지 유명한 시인이라든지 이런 거 읽으면서 조금씩 요약하는 연습하면 학원 오지 않고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우선 제 마스터 플랜은 그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드리고요.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